프랑스 등이 속한 연합국은 당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으니 일본에게 식민지에 대한 범죄를 적용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아, 내가 똥 묻은 게 있어서. 그렇지.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연합국은 당시 식민지 지배를 당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유라고 판단했고 우리나라는 전쟁 피해에 대해 일본에게 추궁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는 무시된 채 포츠담 회담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회담이 있고 얼마 후 연합국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유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었죠. 그러던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결국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게 됩니다. 清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思想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耐え難きを耐え忍び難き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大計を開かんと欲す 이는 곧 일본 정부가 전범들을 재판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일본이 전쟁에 항복하자 연합국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 임무를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일 것 같은데. 아유, 너무 멀리서 찍으셨네. 근데 알잖아요, 형. 파이프 담배, 선글라스. 메가더. 선배님. 예, 바로 미국의 전쟁 영웅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죠. 네. 메가더는 연합군 총사령부 일명 GHQ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일본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지도자로 일본 땅을 밟게 됩니다. To proceed in the discharge of my responsibilities with justice and tolerance. 그리고 이때 메가더의 등장은 이후 열리게 되는 일본의 전범 재판, 즉 도쿄 재판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1946년 1월 네. 메가더는 가장 먼저 도쿄 재판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는데요. 이는 전쟁 범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범죄에 따라 전범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도쿄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전쟁 범죄자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아, 급별로. 네, 전범은 A급과 B급 그리고 C급으로 나뉘는데 우선 A급 전범은 침략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수행, 공동 모의를 한, 즉 평화를 파괴한 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을 지휘한 지도자들을 A급 전범이라고 규정을 했죠. 뭐 통수권자나 리더에 많이 해당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모든 전쟁의 책임은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을 명령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범의 대표격인 A급 전범으로 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B급 전범은 전쟁 포로를 관리한 전시 현장에서의 장교나 부대장을 의미하고요. 아, 뭔지 그리고 알겠다. C급 전범은 포로나 민간인에게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부사관이나 현장의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전범이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런데 B급과 C급은 실제로는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B, C급 전범으로 통칭해서 불렀고 A급 전범은 B, C급까지 모두 해당하는 이들로 분류되었습니다. 등급에 따라 각각의 전범들은 재판받을 장소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B, C급 전범은 체포된 현지에서 즉결 재판, 비슷한 재판을 받았고요. A급 전범들은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기 때문에 도쿄 재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타쿠야 씨, 일본에서는 전범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태평양 전쟁 결말로 그 뭐 전범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배웠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범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어? 그래요? 이제 단체 경기를 볼 때 어떤 사람 때문에
경기를 지게 됐다 할 때 그 사람한테 얘는 존범이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 존범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무겁게 쓰이지는 않아요. 역사를 배우지 않고 뭐 존범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네, 종종 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살벌한 단어인데. 와, 전혀 몰랐네요. 예, 1946년 2월 도쿄 재판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자 메가더의 지휘 아래 A급 전범들의 범죄 여부를 결정할 국제 판사들과 전범들의 죄를 파헤칠 검사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에게 침략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나라에서 왔는데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까지 총 11개국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연합국측이겠네요. 그렇죠. 선발된 판사와 검사들이 다음으로 진행한 것은 바로 A급 전범들이 범죄를 저지른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는 작업이었어요. 그 기간은 일본이 중국 만주를 장악하려고 했던 시기인 1928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는 1945년까지로 결정이 되죠. 17년. 그리고 이때 재판소는 곧바로 A급 전범 용의자 리스트를 만들게 돼요. 와. 당시 A급 전범 용의자들은 총 118명에 달하는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기소돼서 재판에 서게 되는 A급 전범은 단 28명 뿐이었습니다. 거의 뭐야 5분의 1밖에 안 썼잖아. 숫자가 확 줄었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요. 가장 책임 있는 인물을 피고인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28명만이 전쟁 범죄의 유무를 가리게 된 겁니다. 아, 너무 적다. 그럼 최종적으로 재판에 선 인물들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조 히데키. 도지히데키. 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총리 겸 육군 대신으로 전쟁을 총지휘했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그와 함께 필리핀과 미얀마 등에서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주범들과 만주 사변을 주도한 육군 고위직, 그리고 중일전쟁 당시 난징 대학살의 최고 지휘관들과 적극적으로 침략을 선동했던 군국주의의 대표 인물들까지 이들은 모두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 포로를 확대한 죄, 또 민간인을 학살한 죄, 그거로 1946년 5월 3일 도쿄 재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일 첫 번째 사진 아저씨. 도조 히데키. 참. 와. 근데 뭔가 얼굴이 다 당당해 보여요. 엄청 자신만만하게 들어오시네요. 뭐 이렇게 뭐 얼굴을 가리는 사람도 없고 어깨도 막 와. 그렇다면 재판장에 출석한 28명의 A급 전범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까요? 아, 절대 안 하죠. 그렇죠. 100% 안 했다. 100% 안 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사람들 많이 죽여놓고. 모두? 한 명도 없었어. 그렇죠. 이들은 모두 전쟁 범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구석에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도 태연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자기네들이 무죄를 이렇게 주장할 만한 뭔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무죄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이 무죄라고 주장한 이유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은 죄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죄가 아니라고요? 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쿄 재판에서 이들이 A급 전범으로 기소된 이유는 전쟁을 일으킨
즉 평화 파괴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는 A급인 평화를 파괴한 죄와 C급인 인도에 반하는 죄가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던 런던 협정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법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쟤네들 공부하고 왔네. A급 전범들의 무죄 주장에 미국과 영국 등에서 파견된 검사 측은 이들이 제시했던 무죄 논리, 이거를 완전히 배척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도쿄 재판보다 먼저 시행되고 판결을 내렸던 나치 독일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의 결과에 따라 A급과 C급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거였죠. 오, 다행이다. 심지어 미국인이 보고 있는데. Killing in war is not dollars from the bank, and war is legal. 전쟁이 왜 합법이야? Legalized killing. 저런 변호사들도 참 대단해. However repulsive, however not boring, has never been thought of as imposing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bombing of Pearl Harbor is murder. We know the name of the very man whose hand used the atomic bomb on Hiroshima. 아니, 오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A급 전범, 즉 변호인은 진지만 공격이 살인죄면 원폭 투하는 인류 사상 최대의 살인 행위가 아니냐. 따라서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전범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재판장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 중 숙고하고 숙고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원폭 투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게 되죠. 다행이다. 예, 이런 전범들의 무죄 주장에 검사 측은 이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인지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서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법정 투쟁이 되는 거죠. 일단 검사 측은 일본이 침략 전쟁을 시작한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침략 전쟁의 시작을 알린 한 인물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A급 전범인 이타가키 세이시로였습니다.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교활한 만주 침략자라는 별명을 가진 만주 지역의 일본 관동군 참모장이었어요. 교수님, 그럼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뭐 만주에서 뭔 짓을 했길래 A급 전범이 된 거죠? 예, 그의 만행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당시 일본의 상황을 함께 볼까요? 일본은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점차 중국 진출에 대한 야심을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식민지 조선을 교두보로 삼아 만주를 장악하고 중국 내륙으로 침략할 기회를 호신탐탐 노리게 되는 거죠. 와. 그런데 점차 세력을 뻗어나가던 일본과 달리 중국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1912년에 청이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군벌들이 권력을 각 지역에서 잡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만주를 차지하고 있던 군벌의 우두머리가 장쩌린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1928년 갑자기 그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장쩌린이 탄 열차가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수상한 사건은 또 있었어요. 장쩌린 폭발 사건 이후에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차지하게 된 남만주 철도 선로가 폭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파는 그냥 일어나지 않지. 그러자 일본은 선로 폭발은 중국의 공격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를 빌미로 삼아서 삽시간에 만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 사건도 약간 배우의 일본이 좀 있었다. 자작극이다라는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좀 매서웠죠? 예,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예, 도쿄 재판에서 내부 고발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거 내부 고발자 나왔어? 네, 있었어요. 만주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일본의 음모가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증인으로 나선 내부 고발자는 가장 먼저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남만주철도 선로 폭파 사건은 이타가키 세이시로가 주도한 일본의 자작극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돼요. 사실은 중국이 공격했다고 덮어 씌우게 되는 거죠. 만주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뭐야? 장추어린 폭발 사건, 이것을 일으킨 주동자 역시 이타가키 세이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죠. 두 개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검사들이 일본 만주 침략의 시작점을 장추어린 폭발 사건이 일어난 1928년으로 잡은 것도 정확한 예측이었던 겁니다. 결국 도쿄 재판에서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근거로 일본의 중국 침략과 그 배후엔 이타가키 세이시로의 계략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만주 사변이 일어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밝혀지게 되죠. 아니, 크리스 씨, 만주에서 그 일본 전범들의 만행이 이 국제적으로 알려졌던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전범들이 굉장히 엽기적인 행동을 해서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는데요. 엽기적인 행동? 네, 엽기적인. 그 1934년도 만주국에 자원한 한 일본 군인이 당시 중국인 2명 참살하고 이들의 뇌를 악으로 만들어 먹었대요. 뇌를 알았다고요? 네. 뇌를 알았다고요? 어머. 맞습니다. 이 모든 죄를 물어서 결국 교활한 만주 침략자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타쿠야 씨 혹시 또 전범 면제를 받은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까? 아, 네, 한 명 더 있는데요. 이제 극우파였고 이제 구국파. 지식인으로 활동을 했던 오카와 슈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침략 정쟁을 주장하면서 소동적인 책을 냈었고 만주국을 세우기 위한 음모 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A급 전범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토조 히데키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 도조 히데키가 있네. 네. 그런데 재판 초기에 풀려났어요. 왜? 맨발로 왔네. 되게 특이하게 왔어요. 잠옷에다가 토조 히데키의 머리를 갑자기 때리는 돌발 행동을 하면서 오, 저 영상이에요? 장면 봤어요. 웃고 있어. 정신병으로 맞아요. 돌발 행동을 보여지면서 이제 정신 이상으로 거기서 풀려나면서 이제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됐거든요. 네. 그러고 사형을 면하게 되었어요. 약간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 얘기도 있어요. 예. 교수님, 이 미국이 개입을 해서 전쟁 학살자들이 재판장에 서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소가 된 A급 전범들의 처리는 제대로 됐어요? 도쿄 재판의 또 다른 모순은 기소된 A급 전범들조차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28명 중에 풀려난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 1948년 11월 도쿄 재판에서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된 28명 중에서 감옥에서 이제 병사한 2명과 정신 이상으로 기소가 취소된 오카 슈메를 제외한 25명의 A급 전범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중 16명은 종신형을 받았고요.
2명은 각각 20년형과 7년형을 받게 되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건 단 7명뿐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그런데 놀랍게도 기시 노부스케가 총리직에 오르고 1년이 좀 지난 1958년 4월 종신형을 선고받은 A급 전범 전원이 감형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왜 감형이 되고 뭐야?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전원이 왜 감형이 되지? 그냥 말이 안 돼요. 바로 도쿄 재판 전후 동아시아 지역에 찾아온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립하게 된 미국과 소련은 각자의 동맹을 구축해서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때 미국이 소련에 대항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동맹국으로 정한 미국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전범. 맞습니다. 바로 일본이 국제적인 전범 국가라는 거였죠. 네. 미국은 일본이 국제 무대에 당당하게 서서 힘을 보태려면 경제를 부흥시키고 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주둔하던 연합군 총사령부는 점령 통치를 끝내고 일본의 주권을 이제 돌려주게 되죠.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전범들도 이때 모두 사면되게 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같은 전범 재판을 치렀지만 전범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좀 전혀 상반된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독일은 전범들의 잔혹함을 드러내며 전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An die Verbrechen zu erinnern, die Täter zu nennen und den Opfern ein würdiges Gedenken zu bewahren, das ist eine Verantwortung, die nicht endet. 일본은 B급 전범은 물론이고 A급 전범도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고 A급 전범으로 사형당한 7명을 기리는 순국 7사묘를 기리면서 전쟁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는 순국 7사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비문까지 작성하는 기만을 부리는데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전쟁 학살자들은 버젓이 정치계에 진출해서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부 역사가들은 일본의 이런 태도가 도쿄 재판에서 전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역사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쿄 재판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인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할 때 바로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다.